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석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최종으로 남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WTO는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일반 이사회를 열고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첫 정례 WTO 일반 이사회는 2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수 가맹국의 지지를 받은 나이지리아 후보의 선출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무총장 선출을 연기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유 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한미 간 통상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향후 통상 정책 방향,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및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사퇴는 없다고 이미 밝혔고 선거가 미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최근 들어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사실상 당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웰라 후보는 지난달 17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무역과 경제상거래가 더 큰 경제적 포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사무총장 취임 후 청사진을 내비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국제 백신 협약 코백스 퍼실리티에 $10,000,000를 약정한 것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의 사퇴를 결심했다는 페이크 뉴스가 퍼지기도 했으며 유 본부장의 포기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의 호들갑은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7년 후 일본을 추월해 세계 5위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무역의 날을 맞아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위상 변화와 수출국 순위 상승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수출국 5위권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출 감소세가 덜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 교역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12.9%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출이 11.3% 줄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20대 수출국이 평균 14.2%를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독일, 일본과 비교해도 각각 4.2%포인트, 2.7%포인트 적게 감소했습니다. 9월 수출은 플러스 7.6%를 기록했고 3분기 전체로는 작년 동기보다 8.6% 줄어 감소세도 완화되었습니다. 만약에 한국 수출이 2010년대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가 뚜렷한 일본을 추월해 7년 후 세계 5위의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하향세가 뚜렷합니다. 일본은 핵심 수출 품목인 고부가 부품 소재의 대중국 수출 감소 추세가 뚜렷했고 세계 수출 시장 비중이 17%나 되는 디지털 관련 재화에 수출 경쟁력도 약화해 2011년부터 2019년 수출이 연평균 0.9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미래지향적이고 고부가 가치 창출 품목에 주력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전기자동차 등 14개 신성장 품목 비중은 지난해 22.6%까지 늘었습니다. 수출에서도 한국에게 밀리게 생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일본 경제에 대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려 767조 5,670억 원의 지출 보조금을 이용해 녹색 투자와 디지털화에 성공하면서 일본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일본 경제는 암울한 2분기에 이어 올 3분기 동안 21.4% 성장했습니다. 4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사상 최악을 기록했던 2분기로부터 3분의 2 정도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3분기야 어떻게든 전환에 성공했다지만 올 연말 또다시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한국의 기부금 1,000억 원을 받고 입 싹 닦았던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올 들어 문을 닫은 음식점 또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니혼기즈의 신문에서는 일본의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 것은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3분기 개인 소비는 전분기보다 4.7%, 수출은 7%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설비 투자는 3.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기업의 설비 가동률이 저조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일본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도산이나 실업 등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은 그동안 한국에 해오던 불합리한 요구들은 까맣게 잊은 것인지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일본 정부가 최근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 운항을 재개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서울과 도쿄를 최단거리로 잇는 김포 하네다 노선이 재개되면 왕복 3시간가량을 단축할 수 있어 항공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일 노선은 인천 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일본에서는 소규모 여행도 재개하자는 입장을 우리 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가이드가 방역 책임을 지고 대형 버스에 10명, 20명만 태워서 공항, 관광지, 호텔만 다니는 방식의 여행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갑자기 매달리며 애걸복걸하는 이유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관리형 여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부터 이 같은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본의 이 같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관광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방역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최다 기록을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후 11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인데요. 지역별 신규 확진자로는 도쿄도가 5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부, 아이치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는 42명 늘어 2,500명이 됐고 중증 환자는 555명 늘어 역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통제가 안되면서 병상 부족까지 겪고 있는데 한국과의 여행 재개를 모색한다는 것은 자국의 코로나 환자를 한국으로 덜어보려는 속셈이 아닌 것인지 진지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제몰락과 한국의 노파만 가는 위상을 보며 어떻게든 발목 잡고 늘어져 보겠다며 이제 와서 공항 재개하자, 여행을 활성화시키자는 일본,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씨 내년에 선거합니다. 아직 WTO 사무총장 투표도 안 했다고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일본 진짜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여행을 재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요. 여행 재개되면 환자들 다 보내서 의료 붕괴 상황 좀 막아보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야구장 실험할 때는 언제고 상황이 이 모양 이 꼴 되니까 또 책임을 미루십니까? 이래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설비 점유율이 70%를 넘는 상황이기에 일본의 대한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우선 관련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단순히 위에 나온 물질들을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소니와 같이 한국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포함된다. 이는 일본의 수출 제재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 가장 먼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물량부터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하는 불화수소의 100%를 한국에 공급하는 일본 화학기업 스텔라 케미파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라는 예측이 있다. 다만 스텔라는 대만 TSMC 인근에 공장이 있으며 일본 공장 옆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불화수소 저장고가 있어서 규제가 본격화되기 직전까지 최대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피해는 많겠지만 생각보단 좀 더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텔라는 한국에도 공장 건설을 시도했으나
북궁이불선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기업의 주가는 발표 당일 하락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기업 스텔라 케미파는 큰 타격을 받았다. 단 하루 만에 2,900선이 무너졌고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가 2,750선마저도 무너지면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또한 관련 일본 기업들에서도 사전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 외에도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받아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일본의 전자, IT 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램. 세계의 램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선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소니가 보복 조치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실현되면 한국 제조사들에 의존하고 있는 621 패널을 제때 납품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디스플레이 역시 램 못지않게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크며 특히 OLED의 경우 거의 독점 시장이다. 원자재 납품업체들이 국가 시책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이렇다 할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아베 정부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고객을 찾아주지 않으면 이들의 손해는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한국만큼 거리가 가까우면서 원자재 수요가 많은 국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거래하자니 트럼프가 가만히 둘 리도 없다. 신나게 두들겨 패고 있는데 돈을 주면 일본의 대미 외교에도 어긋나기도 하고. 애초에 일본의 원자재 생산업체에게 한국은 옆집에 사는 큰 손이었다. 특수 용도의 화학적 원자재는 운송거리가 멀어질수록 물류 비용이 올라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 국가에서 판로를 찾기 어렵다. 가격 경쟁력을 얻기 위해 원자재 가격 인상 없이 판매할 경우 납품업체가 물류 비용을 감당하게 되어 이익이 줄어든다. 한편 이 보복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한국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상품을 수출하거나 한국인 관광객으로 수익을 얻던 일본 기업 및 지자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 내 언론에서는 2019년 7월 수출 감소 폭에서 일본의 타격이 23배나 더 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도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9개월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으며 1월에는 11.6%나 감소하는 등 오히려 무역 분쟁이 터진 후인 7월 감소폭보다 컸었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공식 홈페이지 재무성 1월 무역통계 참고로 7월 전체 무역 수출로 보면 한국은 11%, 일본은 1.5% 감소했다. 한국 7월 수출 재무성 7월 무역 통계. 제3국 경제. 애플, HP, 델 등 미국의 주요 전자 IT 업체들에게도 타격이 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다. 다만 디램이나 3D 랜드 플래시 메모리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OLED 디스플레이에는 영향이 간다.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은 이들 미국 업체들에게 주요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미노 형태로 미국 업체들에게도 제때 부품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의 현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아이폰 XS의 OLED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2019년 6월까지 대월남 외국인 투자의 2위가 한국과 일본이고 베트남 수출액의 약 25%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인 만큼 한일 무역 분쟁이 미중 무역 분쟁보다 베트남 경제에 더 크고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으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아직까지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백색 국가에서 한국 배제를 결정한 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어지언스리 외교장관 회의에서 고노 외무상이 일본이 한국의 백색 국가 배제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출 규제 대상인 전략물자 종류와 규제 제외국 백색 국가 목록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한국 한나라만 아시아의 백색 국가였고 나머지 국가는 전부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 서양 국가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거기 중국은 물론 아시안 전 국가가 통째로 빠져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동남아까지 빠져있던 것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동안 특혜받다가 현재부터 아시안 중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화가 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저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까지 중국과 아시안 국가들은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었다는 걸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기 때문. 비비안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일본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제재 철회는 물론 아시안을 백색 국가에 당연히 넣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으며, 왕이 외교부장 역시 아세안 플러스 3은 하나의 가족과도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유감이라며 신뢰와 선의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라는 식으로 일본을 비난했다.